허이 물렀거라 물렀거라 잡기는 물렀거라. 보살님 오늘 꼭 저를 찾아오셔야 합니다. 큰 화가 곧 닥칠 겁니다. 제가 막아드리겠습니다. 저는 점집에 다니며 집과 가족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 시작은 단돈 10,000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일 당할 수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67 김말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생을 국밥집에서 허리도 펴지 못한 채 일해왔습니다.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 국물을 끓이고 손님들 받느라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죠.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 하나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이제 결혼해 자기 살림을 차렸고 며느리 눈치 보느라 저를 귀찮은 짐짝처럼 대하더군요. 아침마다 손주 도시락을 싸고 빨래를 돌려도 돌아오는 건 고맙다는 말 대신 불평이었습니다. 어머니, 반찬이 너무 싱거워요. 어머니, 빨래는 따로 해달라니까요. 그 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집이 내 집이 맞나? 아니면 내가 그냥 얹혀 사는 신세인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국밥집에서 같이 일하는 동네 친구가 귀띔을 해주더군요. 말순씨 저기 사거리 점집 알지? 거기 아주 용하다더라. 미래를 콕 집어 맞춘대. 저는 처음엔 비웃었어요. 점이 뭘 바꿀 수 있겠냐고. 하지만 밤마다 눕기만 하면 가족한테 무시당한 기억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죠. 앞으로도 이렇게 외롭게 살아야 하나? 그 불안감이 저를 잡아 끌었습니다. 결국 저는 점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붉은 비단천과 향 냄새가 확 밀려왔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무당의 눈빛은 매섭게 번뜩였어요. 어머니 얼굴이 참 고단하시구먼. 남은 인생이 험난하겠구려. 그 한마디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제 마음속을 훤히 꿰뚫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사주가 안 좋은 건가요? 예, 그냥 두면 가족도 떠나고 재산도 허공으로 날아갑니다. 지금 바로 막지 않으면 안 돼요. 순간 제 귀에 며느리의 싸늘한 말투가 다시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생활에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정말 가족이 날 버릴까? 그 두려움이 온몸을 움켜쥐었습니다. 무당은 천천히 손바닥을 내밀더니 말했죠. 작은 정성이라도 바치면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10,000원, 20,000원이면 충분해요. 그렇게 저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지폐를 내밀면서도 마음 한켠이 떨렸습니다. 돈을 잃는 게 아니라 뭔가를 지켜내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가스라이팅의 시작이라는 것을. 점집을 다녀온 날 밤,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불안하면서 동시에 묘한 위안을 느꼈습니다. 무당이 제게 했던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냥 두면 가족도 떠나고 재산도 허공으로 날아갑니다. 그 말이 제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혹시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쩌죠? 이미 며느리와의 관계는 삐걱거리고 있었고 아들도 저를 곁눈질로만 보는 듯 했으니까요. 다음 날 국밥집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니 며느리 수진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빨래 좀 잘해주세요. 아들 친구들이 옷에서 냄새 난다고 놀렸대요. 저는 변명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마음 한켠에서 무당의 말이 되살아났습니다. 가족이 등을 돌린다. 그게 벌써 시작된 건가 싶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그 점집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들 절박한 얼굴로 무당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죠. 차례가 되어 앉자 무당은
제 얼굴을 똑바로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이미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가족들이 벌써 불평을 늘어놓고 있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우리 집 사정을 훔쳐본 것 같았으니까요. 네, 맞아요. 며느리가 자꾸 저를 무시하고 아들도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무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살님,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귀신이 따라붙었어요. 지금 막지 않으면 더 큰 화를 불러옵니다. 귀신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도 그 순간에는 이상하게 설득당했습니다. 이미 마음이 무너져 있었던 탓일까요? 저는 두 손을 꼭 모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은 굿을 해야 합니다. 큰 돈은 아니고 50만 원 정도 정성을 들이면 귀신이 달래집니다. 50만 원이라니. 제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당은 제 두려움을 파고들었습니다. 보살님, 지금은 작은 돈으로도 막을 수 있지만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겁니다. 아드님도 며느님도 다 떠날 겁니다. 보살님 혼자 외롭게 늙어가고 싶으세요? 그 말에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혼자 늙어간다는 말, 그게 가장 두려웠거든요. 결국 저는 며칠 동안 모아둔 생활비를 털어 무당에게 내밀었습니다. 무당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붉은 비단 보자기에 돈을 싸넣었습니다. 이제 조금 안심해도 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아직 큰 재앙이 남아 있습니다. 곧 아드님 사업에도 문제가 생길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굳었습니다. 아들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가 있는데 혹시 그 말이 사실이 되면 어쩌죠? 무당의 목소리는 마치 저를 최면이라도 거는 듯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보살님, 자식 잘 되길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머니의 선택이 아드님 운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발걸음이 무겁고도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무당에게 돈을 내고 나니 이제 괜찮아지겠지 하는 안도감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동시에 그가 했던 말들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큰 재앙이 남아 있다. 그날 밤 잠결에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집안이 불길에 휩싸이고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원망하는 꿈이었어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점집에 가야겠다고. 그곳만이 답을 줄 수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길이 결국 제 모든 것을 앗아갈 구렁텅이라는 걸. 그날 이후로 저는 이상하게 점집을 떠올리지 않고는 하루를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국밥집에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손주 도시락을 싸다가도 무당이 제게 속삭이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요. 보살님, 아직 큰 재앙이 남아 있습니다. 아드님 사업도 곧 위태로워집니다. 그 말이 저를 올감했습니다. 저는 점점 그곳을 더 자주 찾게 되었어요. 마치 숨통이 막힐 때 잠시나마 숨 쉴 공간을 찾듯이요. 무당은 갈 때마다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잘 오셨습니다. 요즘 집안 분위기는 어떠세요? 예, 며느리가 요즘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들도 자꾸 신경질만 내고요. 무당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그렇지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귀신이 아직 떠나지 않은 겁니다. 이번에는 좀 더 큰 굿을 해야 합니다. 굿이라니. 듣기만 해도 두려운 말이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죠. 얼마나 드나요? 적어도 200만 원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확실히 달래고 아드님 앞길도 트일 수 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손에 쥔 돈은 그만한 액수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무당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보살님, 자식 잘 되는 거 보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 조금 아껴서 나중에 모든 걸 잃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지금 정성을 들여 평생 마음 편히 사는 게 낫습니까?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 삶은 늘 아들을 위해서였으니까요. 남편 잃은 뒤에도 허리 휘도록 일한 것도 다 아들이 잘 살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죠. 결국 저는 집안 생활비 카드를 꺼내 20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그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어머니, 통장에서 왜 돈이 빠져나갔어요? 생활비도 빠듯한데 어디다 쓰신 거예요? 저는 순간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쓴 거다. 너희 신경 쓸 거 아니다. 며느리 수지는 눈을 부릅뜨며 말했죠. 아니, 우리 집 살림인데 어머니 마음대로 쓰시면 곤란하죠. 대체 어디에 쓰신 건데요? 저는 차마 점집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괜히 말했다간 또 무시당하고 더 심한 소리를 들을 게 분명했으니까요. 대신 목소리를 높이며 버텼습니다. 내가 알 필요 없다. 내가 너희 먹여 살리려고 평생 고생한 게 얼만데 그깟 돈 좀 썼다고 따지냐.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들어와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도 힘들어요. 괜히 이상한데 돈 쓰지 마세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이상한데? 아니야. 그건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거였는데 저는 더욱더 무당의 말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찾은 점집. 무당은 이미 기다렸다는 듯 말했죠. 보살님,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집안 기운이 너무 세서 한 번에 막히지 않아요. 조금만 더 정성을 들이면 아드님 사업이 크게 번창하고 며느님 태도도 달라질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또다시 돈을 내밀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보다도 내가 뭔가 하고 있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집안에서는 저를 향한 불신이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와 아들이 방에서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요즘 이상하지 않아? 어디다 돈을 쓰시는지 말씀도 안 하고. 혹시 사기 같은 거 당하는 거 아니야? 나도 걱정돼. 근데 엄마가 워낙 고집이 세서 말을 안 들어. 그냥 두면 더 큰일 날까봐 무섭다.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제 귀에는 무당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가족들이 어머니를 의심할 겁니다. 결국은 등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렇다. 이제 믿을 건 가족이 아니라 무당뿐이야. 그때부터였죠. 저는 가족보다 점집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끈을 붙잡는 순간 제 손에 쥔 모든 것이 점점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며칠 동안 가족과의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게 차갑게 등을 돌렸고 밥상에서도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집안에서조차 이방인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죠. 그때 무당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살님, 오늘은 꼭 저를 찾아오셔야 합니다. 큰 화가 곧 다가옵니다. 제가 막아드리겠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이끌리듯 점집으로 향했습니다. 점집 문을 열자 무당은 이미 초를 켜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는 길 혹시 무슨 일 없으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버스 타고 왔습니다. 무당은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아주 불길한 날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괜히 온몸이 쭈뼛거렸습니다. 이야기를 다 나누고 점집에서 나와 집에 가려는데 무당이 굳이 자기 차로 태워주겠다고 하더군요. 보살님, 오늘은 제가 직접 모셔드려야 마음이 놓입니다. 저는 고맙다며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골목길을 막 빠져나올 즈음 갑자기 다른 승용차 한 대가 미친 듯이 달려와 저희 쪽으로 돌진했습니다. 쾅! 큰 굉음과 함께 차량이 추돌했습니다. 순간 차가 옆으로 심하게 휘청이며 멈춰 섰습니다. 저는 머리가 벽에 부딪히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 숨조차 막혔습니다. 그런데 운전석에 앉은 무당은 놀란 기색 하나 없이 태연하게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보살님 괜찮으세요? 제가 오늘 꼭 모셔야 한다 했지 않습니까? 이게 다 귀신 장난이에요. 제가 옆에 있었기에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만약 오늘 혼자 집에 가다가 저 차에 부딪혔다면 생각만 해도 오싹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당의 얼굴과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내 곁에 저분이 없었다면 지금쯤 나는 죽었을지도 몰라. 그런 확신이 가슴을 파고들었죠. 다음 날 점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무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말했습니다. 보살님, 어제 일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귀신이 이제 본격적으로 보살님을 해치려 합니다. 이번에는 집안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아드님 사업도 위험해지고 손주들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안 기운 전체를 바꿔야 합니다. 그러려면 집문서를 저에게 잠시 맡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그 집의 시인액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집문서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제의 사고가 떠올랐습니다. 정말로 죽을 뻔했는데 무당의 말이 틀린 게 없었잖아요. 이 사람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그 확신이 제 안에서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몰래 서랍에서 집문서를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이게 우리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음 날 무당에게 집문서를 건네며 저는 마지막 남은 믿음을 내어주었습니다. 무당은 만족스러운 듯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보살님. 이제 곧 모든 게 풀릴 겁니다. 저는 식은땀이 나면서도 이것으로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안도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이 제가 가진 마지막 안전망을 무당에게 내어준 날이었다는 것을. 며칠째 집안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 눈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이 무당에게로 완전히 기울어 있었고 집에서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서류 뭉치를 들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집문서가 어디 갔어요?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태연한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엄마, 설마 무당한테 준 거예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릴 뿐이었죠. 그래, 맞다. 하지만 그게 다 너희를 위한 거야. 애군을 막으려면 어쩔 수 없었다. 순간 거실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채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우리 집 다 날아갔어.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그게 평생 모은 재산인데 왜 사기꾼한테 던져주셨냐고요? 저는 발끈하며 일어섰습니다. 사기꾼이라니. 그분 아니었으면 벌써 큰일이 터졌을 거다. 내가 막아낸 거야. 막아냈다고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아세요? 이제 쫓겨나게 생겼어요. 준호가 제 팔을 움켜쥐며 흔들었습니다. 엄마, 제발 정신 차려요. 내가 그렇게 부탁했잖아요. 이상한데 돈 쓰지 말라고. 왜 내 말은 안 듣습니까?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서러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말은 늘 나를 무시하는 말뿐이었잖아. 내 아내도, 너도 나를 이 집에서 가정부 취급했지. 내가 너희 지켜주려고 뼈 빠지게 일했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잖아. 제 목소리는 떨리고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준호는 냉정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랑은 끝이에요. 저희는 더 이상 같이 못 살아요. 그 말은 마치 제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나를 버리겠다고? 엄마가 먼저 우리를 버렸어요. 집도, 가족도 다 무당한테 줘버렸잖아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어머니랑은 못 살아요. 아이들 앞길까지 망치실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두 다리에서 힘이 빠져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손주들의 눈빛조차 저를 피하고 있었어요.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제 방을 피해 거실에서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죠. 이제 정말 떨어져 나와야 해. 더 늦기 전에. 맞아. 어머니는 이미 저 무당한테 완전히 넘어갔어. 우리가 뭘 해도 안 돌아오실 거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당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보살님, 가족은 결국 어머니를 버릴 겁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함께합니다. 저는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들도 결국 나를 버렸구나.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이삿짐을 꾸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려보려 해도 그들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더는 감당 못하겠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귓가에 마지막 총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집안이 텅 비어버렸고 저는 덩그러니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 순간에도 저는 무당의 얼굴만 떠올렸습니다. 그래, 가족은 날 버렸어. 하지만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겠지. 그분만이 내 편이야. 그렇게 저는 마지막으로 남은 유일한 끈, 무당에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족이 떠난 빈집은 바람 소리조차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냉장고엔 먹을 것도 없었고 식탁 위에는 손주들이 두고 간 작은 장난감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손에 쥐자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다 잘된 일이야. 가족은 결국 나를 버렸지만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저는 그날도 무당의 점집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늘 켜져 있던 붉은 초가 꺼져 있었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두드려 보았지만 인기척조차 없었습니다. 옆 가게 주인에게 물어보니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 거기요. 며칠 전에 갑자기 짐 싸서 나갔어요. 새벽에 트럭 불러서 다 가져가던데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어디로 간 거예요? 저도 몰라요. 원래 여기서도 새 들어있던 거라 집주인한테도 말 안 하고 도망칠 같대요. 순간 제 손에서 힘이 빠져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털썩 떨어졌습니다. 가방 속엔 아직도 남은 현금과 무당에게 줄까 망설이며 가져온 마지막 금반지가 들어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무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를 못 잡고 휴대폰에 시간만 올라갑니다. 그러다 결국 나온 음성. 현재 사용하시는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그 소리가 제 귓가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없는 번호. 그럼 그동안 나눈 수많은 전화와 문자는 뭐였단 말인가? 저는 불이 나게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사기당한 게 분명하다 생각했죠. 하지만 경찰의 대답은
더 차가웠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나 계약서라도 있나요? 그 사람이 현금으로만 받으라고 했어요. 제가 직접 봉투에 담아 드렸습니다. 경찰은 안쓰럽다는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이런 경우는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잠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도, 돈도, 가족도 모두 사라졌는데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죠. 텅 빈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초라하고 쭈글쭈글하고 절망으로 굳어버린 얼굴.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왔던 걸까? 아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결국 아무도 남지 않았구나. 그때 문득 어제 들은 아들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랑은 끝이에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고 저는 소리 없는 오열을 했습니다. 그날 밤 창밖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앉아 무당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보살님, 가족은 결국 어머니를 버릴 겁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함께합니다. 그 말이 얼마나 악랄한 거짓말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무당은 제 불안함과 외로움을 파고들어 제 모든 걸 빼앗아 간 거였죠. 하지만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집은 이미 제 것이 아니었고 통장엔 잔고가 영원. 가족은 연락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찾던 구원은 애초에 없었다는 걸. 결국 내 두 손으로 내 삶을 무너뜨린 거였구나. 며칠 동안 저는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집안을 떠돌았습니다. 방마다 울려 퍼지던 손주의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대신 바람 소리만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잠시라도 눈을 붙이면 악몽이 덮쳐왔습니다. 무당의 얼굴, 그날의 차 사고, 그리고 가족들이 떠나던 뒷모습.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말순 씨 맞으시죠? 며칠 전에 접수하신 사건 관련해서 잠시 들르실 수 있을까요? 덜컥 겁이 났지만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으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수사관은 무거운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조사해보니 말씀하신 무당 전국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온 인물입니다. 피해자들이 이미 수십 명이에요.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럼 제 돈도? 이미 다 빼돌려서 찾기 힘들 겁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의 다음 말이 제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교통사고 말입니다. 그거 의도적으로 꾸민 겁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뭐라고요? CCTV를 확인했는데 상대 차량은 무당과 한패였습니다. 일부러 골목 모퉁이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돌진한 겁니다. 김말순님께 공포심을 심어주려고요. 그래야 자기만 믿어야 한다는 식으로 더 세게 가스라이팅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날 내가 죽을 뻔한 것도 그 사람 짓이었다는 거예요? 예, 다 연출된 겁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죽음의 공포, 그리고 곁에 있던 무당이 제 목숨을 구했다고 믿었던 그 안도감 전부 다 거짓이었다니.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이런 수법에 속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표적이 되곤 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다리가 풀려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내가 바보였구나. 다 내 잘못이구나. 그 말 한마디에, 그 눈빛 하나에 내 전부를 내어주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상은 너무도 낯설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집도
함께했던 가족도 다 제 손으로 잃어버렸습니다. 차라리 제가 믿고 싶었던 건 희망이었을까요? 아니면 환상이었을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고요는 더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텅 빈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그 빛마저도 마치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결국 집도, 돈도, 가족도 모두 잃었습니다. 무당이 빼앗아 간 건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믿음, 저의 희망, 저의 삶까지 앗아갔습니다. 여러분, 절대 저처럼 되지 마세요. 외로움과 불안은 점집이 아닌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서 풀어야 합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피해를 당하는 분이 보인다면 꼭 잡아주세요. 저는 이미 늦었지만 여러분은 막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